횃불 하나가 어둠 속에서 흔들리며 작은 불꽃을 떨구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관아 담장을 훑고 지나가더니 형장마당을 한번 휘저어 놓고 구석에 굴러가던 마른 집단을 담벼락에 세워두었다. 하늘에는 구름이 달을 반쯤 가리고 있어 빛이 어설프게 번졌고 그 아래로는 축축한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 정적을 가르듯 어둠 속에서 남자 하나가 입을 떼었다. 당신이 어사라는 건 모르겠소.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하겠소. 살아서 돌아오거든 이 패를 가져가 주시오. 그 한마디가 이수명의 귀에 박혀 마치 차가운 모처럼 깊이 꽂혔다. 남자의 손에 들린 것은 마패였다. 암행어사의 신분을 증명하는 단 하나의 징표, 그 귀한 물건이 지금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쓴 한 농부의 거칠고 굳은 손에 쥐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구독과 좋아요, 어디서 보고 계시는지 댓글 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을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어찌 이런 모양새가 되었는지 이야기는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때는 조선 중기, 늦가을이 막 겨울로 접어들던 시기였다. 함경도와 강원도의 경계 즈음, 지도에도 크게 표시되지 않는 작은 고을이 하나 있었는데 사방이 산으로 막혀 있어 겨울만 되면 길이 끊어지고 바깥 소식은 2달 넘게 닿지 않곤 했다. 사람들은 해마다 봄엔 씨를 뿌리고 가을엔 거두며 그럭저럭 버텨내며 살았고 깊은 산과 맑은 물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믿고 있었으니 적어도 3년 전까진 그랬다. 변화는 3년 전 새 관찰사가 부임하면서 시작되었다. 그의 이름은 엄진수였고 50을 갓 넘긴 나이에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인 자였다. 부임 첫날 그는 관아 마당 한가운데 서서 백성들을 둘러보다가 입가에 희미한 웃음을 걸고 이런 말을 남겼다. 이 고을이 내 눈에 들면 살 것이고 들지 못하면 죽게 될 것이다.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마당 가득 모인 사람들 중 웃는 이는 없었다. 그 말이 결코 농이 아님을 모두 어렴풋이 느꼈기 때문이다. 엄진수는 부임한 지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세금을 올렸고 2달째에는 고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토호 집안, 즉 최가와 손을 잡았다. 엄진수에게는 돈이, 최가에게는 더 넓은 땅이 필요했으니 서로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짝이기도 했다. 그해 겨울부터 고을의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어느 날은 밭 한 떼기가 사라지고 다른 날은 논두렁에 낯선 말뚝이 박혔으며 최가의 마름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조상 대대로 일구어온 밭이 사실은 최가의 소유라는 내용이 적힌 문서였고 그 아래에는 관아의 붉은 도장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는데 그 도장을 찍은 이는 바로 관찰사 엄진수였다. 이이라도 제기하려 들면 아전이 찾아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다시 따지기라도 하면 그 다음에는 포졸이 들이닥쳐 위세를 부렸다. 그래도 버티며 목소리를 높이는 이가 있으면 어느새 죄목 하나가 슬그머니 생겨나 있었다. 사람들은 그 과정을 서너 번 지켜본 뒤로는 스스로 입을 닫고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이 고을 사람들은 그게 이기는 길이라 믿을 수밖에 없었다. 박만득도 처음에는 그 많은 이들처럼 포기하려 했다. 박만득,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여러 번 불리게 될 이름이다. 나이는 33쯤, 키는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어디에 내놓아도 평범하게 섞여 들어갈 얼굴이었지만 서글서글하게 휘어지는 눈매와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먼저 살짝 올라가는 버릇이 있던 사내였다. 고을 사람들은 그를 돌쇠라고 불렀는데 어린 적부터 돌같이 튼튼하게 자라라고
마을 어른이 지어준 별명이 그대로 굳어진 것이었다. 돌쇠에게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밭 2떼기가 있었다. 그 좁은 땅에 보리를 심고 콩을 뿌려 수확철이면 나달을 털어내고 그 곡식으로 아내와 6살 난 아들을 먹여 살리며 비록 넉넉하진 않아도 굶지는 않고 지내고 있었으니 그게 그의 전부이자 세상이기도 했다. 문제는 2년 전 봄에 시작되었다. 최가의 마름이 돌쇠의 집으로 찾아와 문서를 휙 펼쳐 보이며 이 밭이 사실은 최가 소유이니 곧 비워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갔다. 돌쇠는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냐며 손사래를 치고 마름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며칠 뒤 또다시 마름이 찾아왔고 이번에는 말투에 한층 노기가 섞여 있었다. 그럼에도 돌쇠는 끝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고 그 다음 차례에는 마침내 최가의 아들 자신이 직접 마당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다. 20살을 훌쩍 넘긴 사내였는데 젊은 피에 오만함이 가득 배어 있는 눈빛이었고 말투도 퍽 거칠었다. 그가 마당 한가운데까지 걸어와서는 시선을 한번 훑고 짧고 무뚝뚝하게 내뱉었다. 이봐, 이제 우리 거다. 씨 뿌리기 전에 밭을 비워두어라. 돌쇠는 끝까지 고개를 젓고 말았다. 그 한 번의 고개 젓기가 훗날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들지 그는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다. 열흘 뒤 최가의 아들이 마을 어귀 우물가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다. 뒤통수에는 둔기에 맞은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어 수군거렸으며 곧 포졸들이 들이닥쳐 소리를 질러대며 사람들을 밀어냈다. 그리고 어김없이 목격자가 나타난다. 최가 집에서 한동안 품을 팔던 자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말을 의조렸다. 그날 밤 돌쇠가 최서방과 다투는 걸 봤습니다. 몹시 심하게 싸우고 있었지요. 그 한 줄의 말이면 충분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따지려 들지 않았고 관아에서는 곧장 박만득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돌쇠는 그날로 포졸들에게 붙잡혀 관아 지하 창고에 내던져졌고 손발이 뒤로 묶인 채로 사흘 동안 신문과 매질을 번갈아가며 당하게 된다. 억울하다는 말을 수십 번 반복했지만 그 말은 돌담에 부딪혀 깨져나갈 뿐 아무도 듣지 않았다. 재판은 열리지도 않았다. 형은 이미 정해진 뒤였고 절차란 그저 거칠애에 불과했다. 교수형, 집행일은 사흘 뒤로 정해졌다. 그 무렵 한 사내가 이 고을로 향하고 있었다. 늦가을에 찬 기운이 산 사이를 돌아 내려오는 길 위로 검은 말 한 필과 그 위에 앉은 사람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사내의 이름은 이수명. 나이는 32 남짓 되는 젊은 관료였다. 겉모습은 허름한 장수 차림에 먼 길을 온 객처럼 보였지만 오래 책을 보고 깊은 생각에 잠겨본 사람에게서만 느껴지는 특유의 고요한 눈빛이 그가 평범한 장수가 아니라는 걸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이수명은 한양에서 밀지를 받고 내려온 암행어사였다. 열흘쯤 전 임금이 친히 손으로 써내려간 밀지에는 함경도 일대 민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으니 특히 관찰사 엄진수의 행적을 낱낱이 살펴보고 하라는 뜻이 담겨 있었고 그 서슬 퍼런 글자를 읽는 순간부터 이수명은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길을 재촉해 온 터였다. 그가 세운 계획은 간단하면서도 치밀했다. 먼저 신분을 숨기고 고을 안에 잠입해 증거와 증언을 모으면 적당한 시점에 마패를 내보이며 출도해 관찰사를 단죄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모든 일은 늘 그렇듯 처음 세운 계획대로 흘러가 주지 않는다. 고을에 도착한 첫날 밤 이수명은 작은 주막에 방 하나를 잡고 먼 길의 피로를 풀기 위해
허름한 밥상 앞에 앉아 있었다. 밥을 채 다 들기도 전에 문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포졸 셋이 문을 밀치고 들어와 안을 둘러보며 험한 말을 내뱉기 시작했다. 관찰사 나으리께서 명하셨다. 수상한 외지인을 모조리 잡아들이라 하셨다. 주막 안에 손님들이 움찔하며 서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고 포졸들은 이리저리 다니며 얼굴을 들춰보며 따졌다. 이수명은 평정을 잃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이곳에 도착한 첫날부터 눈에 띄는 건 좋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눈짓으로 주모에게 술값을 미리 털어놓고는 사람들이 시선을 돌린 틈을 타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낙과는 딴판으로 골목길은 이미 어둠이 짙게 들이운 뒤였다. 돌담을 따라 발소리를 죽여 걷다 보니 어느새 관아 담장 근처까지 오게 되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포졸들의 고함과 발굽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이수명은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였다. 담장 옆 어둠 속에 반쯤 묻혀있던 작은 나무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자세히 보니 녹이 쓴 빗장은 걸려 있었지만 완전히 잠긴 상태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이수명은 조심스레 손을 뻗어 문을 밀어보았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안쪽으로 열렸고 차가운 공기가 그를 반겼다. 안으로 몸을 들이밀고 문을 닫자 곧이어 골목을 지나치는 포졸들의 발소리가 문 밖으로 희미하게 스쳤다.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왔다. 그러나 눈이 어둠에 익어가면서 자신이 들어온 곳이 어디인지 깨닫게 되었을 때 이수명의 가슴은 다시 내려앉기 시작했다. 관아 뒤편 형장 창고, 바닥에는 무르게 깔린 집단이 널려 있었고 천장 높은 곳에 뚫린 작은 창으로는 달빛이 가느다랗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 줄기 빛을 따라 눈길을 옮기다 보니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 보였다. 손발이 뒤로 묶인 채 벽에 등을 기대 앉은 사내였다. 이수명이 본능적으로 멈춰섰고 그 순간 사내도 미세하게 고개를 들었다. 달빛이 각도의 차이를 좁혀가더니 마침내 두 사람의 얼굴을 동시에 비추었다. 그때 둘 다 동시에 숨을 삼켰다. 눈매가 같았고 턱선도 같았다. 피부색, 광대의 높이, 눈동자의 깊은 그림자까지 마치 거울을 마주 선 듯한 기묘한 순간이었다. 형장 창고 안의 공기가 잠시 얼어붙는 듯했다. 먼저 침묵을 깬 건 구석에 묶여있던 사내 쪽이었다. 그가 피곤하게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처음엔 귀신인 줄 알았소. 이렇게 내 얼굴을 닮은 사람을 어둠 속에서 보니 귀신보다 더 무섭구려. 이수명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설명할 수 없는 낯섦과 경계, 그리고 묘한 동질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잠시 말문이 막힌 탓이었다. 잠시 후 그는 낮게 물었다. 이름이 무엇이오? 사내가 고개를 벽에 살짝 기대며 대답했다. 박만득이요. 고을 사람들은 돌쇠라고 부르지요. 어찌하여 여기 묶여 있소? 사람을 죽였다는 죄를 뒤집어 썼소. 질문은 짧았고 대답도 담백했다. 그러나 눈빛은 말과 달랐다. 이수명은 오랫동안 사람의 눈을 보아온 사람이었고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를 하는 자의 눈이 어떤지, 진심을 숨길 줄 모르는 눈은 또 어떤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 억울하오? 박만득은 잠시 웃는 듯 한숨을 쉬는 듯한 소리를 냈다. 억울하다고 외친 지가 벌써 며칠째인지 지금은 그 말도 입에서 잘 나오지 않소? 입으로는 체념을 이야기하면서도 눈 속 깊은 곳에는 꺼지지 않은 불씨 같은 것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그 미묘한 모순이 이수명의 시선을 오래 붙잡았다. 진술은 올려보았소? 3번이나 올렸소.
그를 아는 이에게 부탁해 사정을 써달라 하고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어 관아에 내밀었지요. 그런데 올릴 때마다 관찰사 나으리께서 직접 불태우셨다더이다. 이 고을 관찰사가 최가와 한팬이 어찌 내 말을 받아줄 리 있겠소? 짧은 설명이었으나 그 말만으로도 이 고을에서 벌어진 일의 얼개가 거칠게나마 그려져 왔다. 사형 집행은 언제요? 사흘 남았소. 사흘. 증거를 찾고 진상을 규명하고 출두까지 해내기에는 턱없이 빠듯한 시간이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불가능한 시간은 아니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이수명은 포졸들을 피해 숨어 들어온 몸이고 신부는 아직 드러내지 않은 상태였다. 한 발 잘못 디디면 어사이기 이전에 수상한 외지인으로 붙잡히고 말 상황이었다. 창고 안에는 잠시 긴 침묵이 자리 잡았다. 창 너머로 바람이 스며들며 집단을 스치는 소리만이 귓가에 흐르다가 이윽고 박만득이 다시 입을 뗐다.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되겠소? 그의 음성은 낮았으나 흔들리지는 않았다. 이수명이 시선을 그에게로 돌렸다. 당신이 어사인지 장수인지 나 같은 농부가 알 길은 없소. 다만 이 고을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겠습니다. 눈빛이 다르고 걷는 모양이 다르지요. 말을 잇던 박만득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다. 고을 동쪽 끝에 느티나무가 세 그루 서 있는 곳이 있소. 그 옆 내 밭 두 떼기 중 한가운데에 내가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묻어두었지요. 2년 전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겁이 나서 차마 남에게 보이지 못하고 땅속 깊이 감추어 버린 물건이요. 이수명의 시선이 조금 더 진지하게 가라앉았다. 그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물을 필요도 없었다. 엄진수와 최가가 서로 주고받은 수결 문서가 그 안에 들어있소. 정확한 글은 읽지 못하지만 날짜와 숫자, 도장 모양을 보니 분명 더러운 거래가 적힌 종이들이었소. 그걸 그때 용기가 나지 않아 숨겨버린 내가 지금은 가장 미련한 놈 같소. 이수명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내쉬며 고개를 약간 끄덕였다. 그 문서만 찾을 수 있다면 판을 단숨에 뒤집을 수 있었다. 관찰사와 토우가 서로 땅과 돈을 거래한 증거, 그것도 양쪽의 수결과 관아 도장이 박힌 문서라면 한양에 올려 단죄하기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밭이 어디라고 했소? 고을 동쪽 끝이지요. 느티나무 세 그루가 줄 서 있는 곳이 보일 거요. 거기서 나무 쪽을 바라보고 10걸음쯤 들어가면 돌무더기 하나가 보입니다. 그 돌들 아래를 파면 상자가 나올 것이요. 길을 알려주는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몇 번이고 머릿속에서 되뇌어 본 사람처럼 정확했다. 허나 한 가지 문제가 있소. 이수명이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지금 그 밭은 최가 사람들이 밤낮으로 지키고 있소. 내가 잡혀간 뒤로 혹시라도 누군가 파헤치러 올까봐 긴장하고 있는 눈치지요. 고을 사람이면 내 얼굴을 보고 그냥 지나갈 거요. 하지만 낯선 외지인이 그 밭 근처를 얼쩡거린다 싶으면 바로 관아에 끌고 가버릴 것이요. 짧게 정리하면 외부인은 접근이 어렵고 자신은 사형을 앞둔 수감자라 밭에 갈 수 없는 셈이다.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다가 박만득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덧붙였다. 그래서 내 얼굴을 쓰시라는 거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형장 창고 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변했다. 이수명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박만득의 표정은 기묘하게도 담담했다. 이 고을에서 이 촌스러운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소. 이 얼굴을 하고 밭에 가면 최가 사람들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겠지요. 반대로 나는 사흘 뒤면 어차피 줄에 목이 매달릴 몸이고 당신은 혹시라도 들키면
어사건 뭐건 상관없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고 말과 말 사이에 묵직한 현실이 얽혀 있었다. 어느 쪽도 쉽지는 않은 길이었다. 그대 입으로 사형을 기다리는 입으로 이런 말을 내뱉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요. 살려달라 울고불고 매달린 것도 처음 이틀뿐이었소. 셋째 날이 되니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지더이다. 아들 녀석 얼굴이 떠오르면서도 기껏 내 한 몸 살자고 이 판을 보고도 모른 척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여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이다. 그 말에는 괜한 장식이 섞여 있지 않았다. 이수명은 말없이 한참을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작은 창 틈 사이로는 어렴풋이 새벽 기운이 밀려들고 있었다. 아들이 있다고 했소? 예, 6살이요. 겨울만 되면 기침을 달고 사는 놈이지요. 그놈이 나중에 커서 누구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질 때가 오겠지요. 그때 우리 아버지는 밭 두 떼기를 지키려고 싸우다 죽었다고 말하는 쪽이 낫지 않겠소? 웃음 같기도 울음 같기도 한 소리가 그의 입가에서 스쳤다. 마침내 이수명이 짧게 숨을 들이쉬곤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 밭을 찾아보겠소. 상자도 문서도 반드시 찾아오겠소. 그 말을 들은 박만득은 아주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그러곤 조용히 손을 앞으로 내밀듯 몸을 비틀더니 묶인 손 사이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 바닥으로 밀어냈다. 그것이 미끄러져와 이수명의 무릎 앞에 멈춰섰다. 마패였다. 암행어사의 서늘한 권위를 상징하는 그 하나뿐인 패였다. 이수명의 눈이 커졌다. 손이 저절로 떨렸다. 이것을 어디서? 주막에서 당신 보찜을 받아두었소. 그 집 주인은 내 처의 먼 친척이지요. 포졸들이 들이닥치기 직전에 그가 서둘러 보찜을 안쪽으로 밀어넣었고 내가 창고에 끌려올 때 등에 업고 들어왔소. 당신이 결국 이리 올 거라 생각한 건 아니지만 이 고을에서는 도망갈 곳이라곤 이 골목과 형장 창고뿐이니까요.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나는 마패를 내려다보던 이수명은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도리어 그의 결심을 굳히는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이튿날 새벽 아직 어스름이 남아있는 시간에 이수명은 박만득의 낡은 무명옷으로 몸을 바꾸어 입고 관아 뒷문을 빠져나왔다. 옷에는 오래 묵은 흙냄새와 집냄새 그리고 땀이 스며 있었고 소매자락은 닳아 너덜너덜해진 상태였다. 자신이 평소 입던 옷과는 결이 사뭇 다른 촉감이 낯설게 피부에 와닿았다. 고을 동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자 아침 안개가 흰 숨처럼 골목과 지붕 사이를 떠돌고 있었다. 우물가에는 물을 기르러 나온 안악들이 머리에 동이를 이고 줄을 서 있었고 길가에 앉아있던 늙은이가 신기한 듯 이수명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옆 사람에게 중얼거렸다. 저거 돌쇠 아니냐? 저 뒷모습이 딱 돌쇠 같은데 옆에 있던 이가 코웃음을 치며 받아친다. 잡혀간 사람을 함부로 내보낼 리가 있나? 어둠 속에서 사람을 잘못 본 게지. 두 사람의 대화가 귓가에 스치고 지나갔지만 이수명은 고개를 더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다. 얼핏 스쳐가는 말 한마디 속에서 이 얼굴이 이 고을에서 가진 의미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고을의 집들이 하나둘 줄어들고 논두렁과 밭고랑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할 즈음 멀리서 우뚝 서 있는 느티나무 세 그루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 아래에는 장작더미와 작은 움막이 있고 최가의 사람이 둘 불가에 쭈그리고 앉아 몸을 녹이고 있었다. 그들이 고개를 들어 이수명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곧 익숙한 얼굴을 알아보는 기색으로 바뀌었다.
어이, 저거 돌쇠잖아. 한 사람이 일어나며 눈을 찌푸린다. 야, 넌 여기 왜 왔냐? 아직 형 집행도 안 했는데 어딜 기어 나와? 순간 이수명의 머릿속에 여러 말이 떠올랐다가 죄다 사라졌다. 자칫 한마디 잘못 내뱉으면 모든 게 여기서 끝날 수 있었다. 그는 너무 많은 말을 굳이 고를 필요는 없다고 느끼며 최대한 짧게 담담하게 뱉었다. 집에서 챙길 것 좀 챙겨오라 허락을 받았소. 허세도 과장도 없는 말투였다. 최가의 사람이 의심과 짜증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한참 보더니 옆 사람과 시선을 주고받는다. 그래 봐야 뭐 챙길 게 있다고 얼른 하고 와라. 변명 늘어놓으면 더 귀찮아진다. 말 끝에 어깨를 으쓱이며 비켜선다. 기회였다. 이수명은 숨을 한번 고르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걸음으로 밭 안쪽으로 들어섰다. 느티나무를 등지고 10걸음. 발 아래 흙의 질감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지점을 발끝으로 느끼며 멈춰섰다. 그곳은 다른 고랑보다 조금 더 푹신한 느낌이었고 흙을 누르면 아주 가볍게 꺼지는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흙을 헤집었다. 손가락 틈으로 찬 흙이 파고들어 검게 묻어났고 손톱 밑까지 차오르며 마디를 시리게 만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끝이 딱딱한 나무에 닿았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오동나무 상자였다. 조심스레 흙을 털고 뚜껑을 비틀어 열었다. 상자 안에는 거칠게 접어넣은 천한 조각이 들어 있었고 그 안에 종이 여러 장이 단단히 쌓여 있었다. 그 종이를 펼친 순간 낯익은 양식의 문서가 눈에 들어왔다. 글자를 한 줄 한 줄 훑어 내려가면서 이수명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진수의 수결, 최가의 수결, 관청의 도장, 날짜, 금액, 땅의 이름과 넓이, 거래 조건. 투박하지만 도망갈 구멍 없는 완전한 증거였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그는 짧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시 천에 싼 뒤 품 안 깊은 곳에 문서를 밀어넣고 상자는 그대로 다시 땅 속에 묻어두었다. 흙을 고르게 덮고 발로 한두 번 밟아둔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몸을 돌린다. 멀리서 최가의 사람이 불을 뒤적이며 말했다. 챙길 것 다 챙겼냐? 그렇소. 이수명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밭을 빠져나와 관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등 뒤로 시선이 한동안 따라오다가 이내 흩어졌다. 문제는 그 다음에 찾아왔다. 관아 쪽으로 돌아오는 길 좁은 골목 어귀에서 나이 지긋한 아전 하나가 마주오는 바람에 두 사람이 딱 마주치게 된 것이다. 아전은 이수명을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니, 이놈 봐라. 만득이 아니냐? 이 자식 어떻게 된 게냐?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박만득을 지켜봐 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었다. 당황을 들키지 않으려 애쓰며 이수명은 일부러 크게 기침을 했다. 2번, 3번. 대답 대신 기침으로 흘려보내려 했지만 아전은 그의 팔을 잡으며 더 바짝 다가섰다. 야, 너 설마 도망친 거냐? 이게 무슨 짓이야? 어서 들어가야지. 더 큰일 나기 전에. 그 말에 거짓으로라도 반박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수명은 마치 몹시 지친 죄수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아전이 끄는 대로 발을 옮겼다. 짧은 거리였지만 걸음 하나하나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마당 쪽이 훤히 보이는 지점에 다다랐을 때였다. 관아 쪽에서 나귀와 가마가 멈춰서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내려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엄진수였다. 갓 끝에 내려앉은 서리가 아직 채 녹지 않은 듯 보이는 새벽, 그는 여느 때처럼 의젓한 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오고 있었고 그러다 마치 무언가에 걸려 시선이 멈추듯 이수명을 향해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맞부딪혔다. 이수명은 죄수의 옷을 입은 자신의 형상이 그 눈에 어떻게 비칠지 짐작하며 크게 숨을 들이켰다. 내뱉지 않으려 애썼다. 엄진수가 천천히 다가와 이수명의 앞에 멈춰섰다. 위아래를 훑어보는 그 눈길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것이 섞여 있었다. 너 같은 놈 하나 죽이자고 내가 이 추운 날 아침부터 발걸음을 옮겼다. 죽이기 전에 자백이나 한 번 더 받아두자 싶어서 말이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숨겨진 날이 느껴지는 어조였다. 무릎 꿇어라. 이수명은 굳이 더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 자세가 너무 반듯했는지 엄진수의 시선이 그의 허리와 어깨에 잠시 더 머물렀다. 죄수놈이 허리를 참 반듯하게도 꿇는구나. 순간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수명은 일부러 어깨를 더 구부리고 허리를 굽혀 등을 말아 눌렀다. 기침을 몇 번 더 섞으며 마치 몇 날 며칠 제대로 눕지도 못한 사람처럼 몰골을 헝클어 보이도록 신경 썼다. 엄진수는 잠시 더 그의 모습을 본 뒤 시선을 거두었다. 오늘 오후 다시 불러오도록 하라. 그 말과 함께 그는 안채 쪽으로 사라졌다. 형장 창고로 다시 끌려 들어온 뒤에야 이수명은 비로소 길게 숨을 토해낼 수 있었다. 문이 닫히고 어둠이 다시 내려앉자 구석의 박만득이 그를 향해 눈을 들었다. 찾았습니까?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속에는 사흘치의 불안과 평생의 운명이 실려 있는 듯했다. 이수명은 품속에서 문서 뭉치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다. 희미한 빛 아래 박만득이 그 종이들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곧 작은 숨소리를 내뱉었다. 모양이 틀림없소. 이게 바로 그 상자 속 문서요. 문자를 완벽히 읽지는 못하더라도 도장의 자리와 수결의 모양, 긴 줄들로 빼곡히 적힌 글귀들은 그의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 있었다. 이걸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겠지요? 이 정도면 한양에 올려도 빠져나갈 구멍은 없을 것이요. 안도의 기색이 서서히 두 사람 사이를 흘렀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창고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발소리가 더 무거웠다. 신복 셋이 들어와 섰고 그중 하나가 짧게 말했다. 나으리께서 형 집행을 앞당기셨다. 새벽 첫 딸기 울기 전에 형장을 치운다 하셨다. 처형일이 사흘 남았다던 말은 이미 옛일이 되어버린 셈이다. 증거를 없애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사흘 뒤라 하지 않았소? 이수명의 물음에 신복은 비웃음을 섞은 음성으로 말했다. 나으리 뜻이 바뀌셨다. 이유가 궁금하면 저승에 가서 직접 물어보시든가. 그 짧은 말 속에 눈치챘다는 확신이 함께 스며 있었다. 그때 박만득이 몸을 일으켰다. 묶인 손발 탓에 제대로 중심을 잡기 어려웠지만 그는 있는 힘을 다해 한 신복의 옆구리를 어깨로 들이받았다. 몸이 비틀리고 잠시 혼란이 일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수명도 온몸을 던져 다른 신복에게 달려들었다. 창고 안에서 짧지만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고 욕설과 신음이 뒤엉켜 터져나왔다. 어서 출도요. 이수명이 힘껏 소리쳐 보았지만 두꺼운 문과 담장 너머까지 닿기에는 역부족인 듯했다. 혼란 속에서 한 신복이 단도를 꺼내 번뜩이는 칼끝을 겨누었고 그대로 덮쳐 들어오려는 찰나창고 바깥쪽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발자국 소리가 밀려 들어왔다. 더 많고 더 묵직하며 동시에 규칙적인 발걸음들. 다음 순간
문이 거칠게 밀려 열렸다. 갑옷을 갖춰 입은 광군들이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암행어사를 보호하라. 관찰사 엄진수와 그 신복들을 체포하라. 늦지 않은 시각에 도착한 한양의 명령이었다. 새벽빛이 막 하늘 가장자리를 물들이기 시작할 때 관아마당에는 이미 어제와는 다른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광군들이 사방을 훑고 서 있고 엄진수는 두 팔이 뒤로 묶인 채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린 상태였다. 최가의 식솔들과 신복들 역시 줄줄이 포박되어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 맞은편에 평범한 무명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서 있었는데 그 손에는 밤새 숨겨두었던 마패가 쥐어져 있었다. 바로 이수명이었다. 암행어사 이수명 명을 받들어 이 고을의 부정을 밝히러 왔소. 그 한 줄의 선언이 마당을 가로질러 사람들의 귀에 울렸다. 마치 무엇인가 커다란 것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와도 같이 분위기가 한순간 달라졌다. 관찰사 엄진수의 죄목을 읽겠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차례로 죄목이 낭독되었다. 토호와 결탁해 백성의 밭을 강탈한 죄, 억울한 자의 진술을 세 차례나 불태운 죄, 무고한 이를 사형에 처하려 한 죄, 암행어사를 살해하려 한 죄까지 한 조항 한 조항이 나올 때마다 주변에 서 있던 고을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이 눈에 보였다. 엄진수는 처음에는 변명과 부인을 늘어놓으려 했으나 문서와 증인의 이름이 낱낱이 불려 나오는 순간부터 더 이상 할 말이 사라진 듯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 고을에서 최가와 엄진수에게 밭과 논을 빼앗긴 자는 모두 내일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 관하로 오시오.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오. 이 말이 떨어지자 그제야 여기저기서 숨죽여 울음을 삼키던 소리가 커져갔다. 몇몇 늙은이는 버텨온 세월보다 길게 느껴지는 울음을 터뜨렸고 젊은이들조차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수명의 눈은 자꾸만 마당을 한 바퀴씩 훑고 있었다. 형장 창고 구석, 광군들 뒤, 포박된 죄수들 사이. 어디를 봐도 어제 밤까지 함께 숨을 죽였던 그 익숙한 얼굴 하나가 보이지 않았다. 형장 창고에 있었던 죄수는 어찌 되었느냐? 그의 물음에 광군 하나가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었다. 혼란 중에 신복 하나가 달아나는 바람에 그를 쫓아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짧은 보고였지만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했다. 지금 당장 고을 동쪽과 산기슭을 모두 뒤져라. 아직 끝난 것이 아니오. 이수명은 더 말을 아끼고 직접 동쪽으로 몸을 돌렸다. 고을 동쪽 끝 느티나무 세 그루가 다시 눈앞에 나타났다. 어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주위의 광군과 포졸들이 분주히 오르내리고 있다는 점뿐이었다. 밭 이랑을 따라 조금 더 나아가자 흙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옆구리 부분에 옷이 찢어져 있었고 그 틈으로 검붉게 굳어가는 피가 얼룩져 있었다. 박만득이었다. 이수명은 거의 달려가다시피 다가가 그대로 무릎을 꿇고 그의 옆에 엎드렸다. 손을 뻗어 목덜미 쪽에 손가락을 얹어보니 희미하지만 분명한 맥박이 느껴졌다. 숨은 붙어 있소. 그 말이 저도 모르게 터져나왔다. 잠시 뒤 박만득의 눈꺼풀이 아주 조금 떨리더니 서서히 열렸다. 초점이 흐릿한 시선이 이수명을 향해 겨우겨우 맞춰졌다. 끝났소? 거의 새어나오는 듯한 그러나 또렷한 질문이었다. 이수명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끝났소. 당신이 말해준 상자도 찾았고 문서도 확보했소. 엄진수도
최가도 모두 포박했소. 박만득의 입가에 힘겨운 미소가 번졌다. 왼쪽 입꼬리가 여느 때처럼 먼저 올라갔다. 그럼 됐소.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것이 실려 있는지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의원, 당장 의원을 데려와라. 피를 멈춰야 한다. 관군들이 허둥지둥 달려나가며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을에서 가장 손이 빠르다고 소문난 의원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다. 옆구리의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도 급소를 살짝 비켜갔다고 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위험했겠지만 지금이라도 손을 쓰면 살릴 수 있다는 말에 주위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다. 박만득은 피가 어느 정도 멎은 뒤로는 며칠 동안 뜬 눈으로 알아누워야 했다. 그 사이에도 관아에서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며칠이 지나 고을은 빠르게 정리를 거쳐 제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갔다. 엄진수의 죄목은 문서와 증언을 곁들여 한양으로 올라갔고 최가의 땅 문서도 하나하나 원래 주인의 손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관아 마당엔 오랜만에 두려움이 아닌 안도의 숨이 퍼져나갔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이수명은 조용히 박만득이 누워있는 방의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아직 약초 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여 있었고 창호지 사이로 스민 노을빛이 희미하게 방구석을 물들이고 있었다. 박만득은 머리를 살짝 벽에 기대고 앉아 있었다. 옆에는 아내 곽씨가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고 팔짱을 낀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있던 그녀는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사 나으리 그녀가 자리에서 허겁지겁 일어나려 하자 이수명이 손을 들어 조용히 말렸다. 괜찮소? 계속 앉아 계시오. 그는 박만득의 맞은편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짧은 침묵이 흘렀고 안쪽에서 약탕의 뽀얀 김이 은은하게 새어나오는 소리만이 귀를 간지렸다. 밭은 박만득이 먼저 물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잠긴 듯 거칠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맑아져 있었다. 되찾았소. 그대 밭 두 떼기는 다시 그대와 가족의 손에 돌아갔소. 그 말에 곽씨의 눈에 눈물이 한 번에 차올랐다.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는 듯 그녀는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이수명이 품에서 작은 문서 하나를 꺼냈다. 여기 그대의 억울함을 공식으로 풀어준 문서가 있소. 이 고을의 기록에 박만득은 무고했다는 사실이 또렷이 남을 것이오. 박만득은 글자를 읽을 수 없었으나 그 종이 한 장에 깃든 무게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숨이 그제야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내가 고맙소. 박만득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자 이수명은 고개를 살짝 저으며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어조로 답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나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고을의 진실은 아직도 땅속에서 썩고 있었을 것이고 나 역시 이곳에 잠깐 들렀다가 아무것도 모른 채 떠났을 테니까. 박만득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금 멋쩍은 듯 웃음을 지었다. 나는 그저 내 밭 두 떼기 지키고 싶었던 것뿐인데 일이 커져버렸군요. 그 밭 두 떼기가 이 고을 전체를 살렸소. 잠시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창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마당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만이 평화롭게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며칠 뒤 이수명이 고을을 떠나는 날이 찾아왔다. 이른 새벽 안개가 골짜기 사이를 떠다니고 공기는 차갑지만 날선 냉기는 조금 누그러진 듯한 아침이었다. 광군 둘이 말 옆에 서 있고 말 등에는 간단한 짐이 매달려 있었다.
관아 앞마당 어딘가 아직 잠에서 덜 깨어난 듯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이수명이 말고삐를 잡고 올라탈 준비를 하고 있을 즈음이었다. 어서 나으리. 등 뒤에서 낮지만 분명한 음성이 들렸다. 돌아보니 박만득이 서 있었다. 옆구리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고 걷는 모양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꿋꿋이 두 발로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시간에 몸이 무리되는 것 아니오? 한 번 정도는 무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는 천천히 다가와 말 옆에 섰다. 두 사람의 얼굴이 다시 한번 마주보게 되었다. 이번에는 처음 만났을 때의 낯설보다는 이상하게 친숙한 느낌이 더 컸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었소. 말해보시오. 그날 창고에서 내 얼굴을 처음 봤을 때 많이 무서웠소? 잠시 생각한 끝에 이수명은 솔직하게 웃음을 섞었다. 무서웠소. 사람이 아니라 내 얼굴을 한다른 무언가를 만난 것 같았으니까. 박만득도 따라 웃었다. 나도 그랬소. 거울도 없는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거울이 말을 거는 느낌이었으니까. 짧은 웃음이 서로의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잠시 후 박만득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그래도 그러길 잘했소. 당신이 어사든 아니든 누군가 한 번쯤은 이 판을 바꾸어야 했으니까. 당신도 마찬가지요. 누군가는 밭 두 떼기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싸워야 한다는 걸 보여주었으니까. 말 위로 올라탄 이수명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박만득도 허리를 깊이 굽혀 답례했다. 몸 조심하시오, 나으리. 그대도 아들 도리와 함께 오래오래 밭을 지키시오. 말발굽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수명의 모습은 짙은 아침 안개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 듯 사라져갔다. 박만득은 그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곧 옆에서 작은 손이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아들 도리가 잠에서 막 깨어난 얼굴로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웃고 있었다. 박만득은 그 손을 꼭 쥐고 집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 후로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고을 사람들 사이에 하나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다. 억울한 사형수와 암행어사가 서로 판박이처럼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한 사람은 밭 두 떼기를 위해 얼굴을 내주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얼굴을 빌려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였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알 수 없는 이 야담은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 세대를 건너 이어졌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자락에는 늘 이렇게 덧붙여지곤 했다. 이 고을에는 그 뒤로 오랫동안 탐관이 나오지 않았다고. 그리고 박만득이라는 한 사내는 평생을 밭 두 떼기 곁에서 흙을 만지며 살았는데 그것이 누구보다 값진 인생이었다고. 언젠가 이수명이 다른 인물을 띠고 다시 이 고을을 지날 때 느티나무 새구루 아래에서 밭을 가는 한 사내와 눈이 잠시 마주쳤다는 소문도 있었다. 둘이 서로를 알아보았는지 무슨 말을 나누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날 고을을 떠나는 어사의 걸음이 처음 도착했을 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다는 이야기만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